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그 세분화해서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여기 모니터에 보면 이제 심장수술 과정에서 이런 모니터들이 다 나오잖아요. 모니터링의 뭐 이런 것들을 그 어느 하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스팟만을 보고 이게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환자가 되게 안 좋아. 처음에 이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왜냐면 뭐 혈압은 뭐 120에 80, 뭐 CBP는 뭐 5 이하 이런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환자가 어느 질병의 판막이든 어떤 코로나리든 질병에 의해서 이제 어떤 상태를 보였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상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추세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스팟만 딱 가지고 봤을 때 ABJ도 어느 한 스팟만 딱 가지고 봤을 때 정상적이진 않은데 그 이전 거보다는 좋아졌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스팟만 보고 이 환자가 좋아, 나빠 이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전체 이제 가지고 전체 판단을 하고 이 환자가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볼륨이 많은지, 볼륨이 적은지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하트레이트가 빨라진다거나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아웃라인은 대략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 모니터링에서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이 전체적인 이제 체외 순환을 진행하고 이제 위닝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저번 달에 했고 이거는 뭐 하나씩 제가 읽는 그 책 읽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게 에밀 푸에라는 분이 이제 프랑스의 약사인데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위약 효과라고 들어봤죠. 플라시보 이펙트 그거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부분을 봤더니 환자가 이게 좋다 이완 되게 좋은 약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기도 하고 약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당연히. 네, 이분이 하신 말이 유명한 말인데 day by day in every d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래가지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그 어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도 가짜 약이지만 좋은 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증상이 좋아지듯이 이 나의 그 마인드 컨트롤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어제 똑같이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면서 내일은 뭐 좋아지겠지, 잘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체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낼 건데, 이 주글라베의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하는 경우 병들이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증가하지 않는 질환은 뭘 건가? 이건 이제 순환을 좀 알아야 돼요. 순환을 좀 알면 답이 나와요. 뭐 다일레이트드 카디오마이패시라든가 뭐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패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컨스트릭티브 마이오카르디스 그다음에 트라이퍼스피드 이제 스토노시스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주글라 베인의 프레셔를 옮기지 않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니? 그래, 이 AS가 이제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AS는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와 이 랩트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대부분 이제 라이트 쪽에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심장이 커져서 이제 박출을 못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제한적인 이제 카디오마이패스 심장 안에 심근 자체를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이쪽 라이트 쪽에 압력을 올리는 거죠. 탐폰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디티스는 뭐 이렇게 페리카디움이 이제 완전히 딱딱해지는 병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병들이 이게 잘 짜주지를 못해요. 걔가 딱 원래는 그 소프트해야 되는데 이게 딱 굳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심장에 이제 박출과 이완을 잘 못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고, 당연히 트라이퍼스피드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막혀있기 때문에 플로우가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계속 주글라벤 이런데 TR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데 보면 수술할 때 환자들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쳐다보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이제 주글라벤이 막 되게 인고지되어 있는 게 되게 커져 있고 이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 라이트 쪽 사이에 이제 압력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올틱 리거지테이션하고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점점 계속 오랫동안 증상이 이루어지면 에올틱 밸브에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면 이제 백플로가 생기면서 계속 이제 어디에 문제가 돼요? 이제 LV에 계속
그 컨제션이 되겠죠, 볼륨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역으로 오면서 나중에는 증상이 되게 심해져서 이제 이렇게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랩터 라이트가 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5번이고, 이거는 이제 경정맥악, 주글라 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심방 쪽에 이제 평가를 하는 이제 검사고, 이런 이제 우심방압이 증가하는 질환에도 이제 경정맥압도 같이 상승, CBP도 같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RA 프레셔를 증가시키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에크모 돌릴 때나 체외순환을 할 때, 우리 이제 탈열, 그 드레이니지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런 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우심방이나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흡기시, 그러니까 이날레이션 될 때, 할 때 이제 이 주글라 베인 프레셔가 상승하는 경우는 뭘까요, 그러면? 흡기 때는 음압이 걸려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그죠? 흡기 때는 들이마시기 때문에 이제 음압이 확 형성되면서 이 밑에서부터 쭉 올리게 돼요. 왜냐면 정맥은 판막 있잖아요, 판막. 그래서 판막이 있기 때문에 흡기면 이렇게 확 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상승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거. 2번. 얘는 아까도 이렇게 그 페리카디움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져 있어서 흡기 시에도 그게 반응을 못 해요. 그래서 보면 보통은 이제 흡기 시에 CBP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흉곽내압이 음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컨스트럭티브 이제 페리카디티스가 생기게 되면 이 쿠스말 사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인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혹시 이제 복막 때문에 이제 오히려 복막 때문에 더 증가를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증상들, RB가 임팍이 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메시브한 풀마 엠볼리즘이 있다거나, 이런 이제 좌심실 이제 수축기가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이 쿠스말 이게 진단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을 깊게 쉬는데 빠르게 쉬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심장 수술 그 병 걸리신 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큐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 올릴 건데 그거를 이제 계속 가져와서 좀 얘기를 하려는데 거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 심박출량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체외순환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이나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은 결국에는 그 혈액을 전신에 보내주는 거죠. 박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같이 조합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와 후부와 그다음에 싱글 수축력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전부와는 뭐냐면 결국에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볼륨이에요. 전부하가 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부와 후부하를 이해를 할 때 가끔 이제 그런 게 먹는 거 가지고 보통 얘기를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강강수월래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삥 둘러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점점 커지는 공이 있을 때 손잡고 있으면 공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손이 텐션이 가죠, 손에. 그게 이제 전부하가 늘어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입안에 음식물을 적당히 넣어서 씹게 되면 바로 잘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입안에 갑자기 크게 내 용량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넣었을 때는 씹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전부하가 그걸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통 전부하 후부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식도를 통해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당한 양이면 잘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식도가 작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후부하가 크다고 얘기해요. 보통 후부하는 보통 우리의 그 혈관의 압력, 그러니까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부하는 이제 그 심장 안에 들어오는 볼륨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럼 전부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TR이 심하다거나, TS가 심하다거나 이러면 볼륨이 와도 이 RB를 못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 넘어와도 자꾸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면서 전신적으로 다 이제 그 볼륨이 컨제스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그 전부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심박수는 당연히 이제 심박수가 그 카디악 아웃풋은 여기 지금 보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 1회 박출량,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가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이게
그 카디악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카디악 아웃풋이 높아야지 혈압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스트로크 볼륨은 정상 비슷한데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혈압은 올라가는 거예요. 카디악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좌변과 우변이 있을 때 이 좌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카디악 아웃풋은 항상 우리 몸은 자동 기능이 있어가지고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스트로크 볼륨이 줄었어요. 그러면 하트레이트를 빨리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심폐기 돌릴 때 처음에 드레인을 확 시키면 우리가 펌프 사인하고 드레인을 확 받잖아요. 하트레이트가 빨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젝션 프랙션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빨리 뛰는 거예요. 빨리 뛰어서 혈압을 자기도 유지를 하려고 자동으로. 이래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볼륨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스트로크 볼륨이 많아요. 1회 확출량. 그러니까 이게 전부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트레이트가 느려지죠. 근데 그 느려지는 게 그 볼륨량이 많아서 느려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짜주는 양이 많아서 천천히 뛰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심장이 이제 안 좋으면 디스텐전이 생겨요. 심장이 제일 안 좋은 게 디스텐전이에요. 디스텐전. 이 심실이 확장이 돼 버리는 거. 심장은 한번 늘어나면 안 돌아와요. 다른 근육과 다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폐기를 하면서 특히 소화, 그 디스텐전에 가장 취약한 게 소화고, 요즘 소화 수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들 경험을 못할 텐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디스텐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심장도 이 디스텐전이 안 되게 위닝을 정확하게 좀 잘 보면서, 그래서 아까 그 모니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풀마테리 프레셔가 되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되게 그 인디케이터인데, 그게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이 위닝할 때 상당히 많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세종은 잘 안 잡잖아요. 그거를 요즘 잡나? 왜 안 하지? 근데 그게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위닝할 때 되게 그 디테일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풀마테리 프레셔가 없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A라인하고 12P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 풀마테리 프레셔가 있으면은 그 위닝할 때 특히나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위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이라고 그러면 이게 크게 내려오는 환자도 많아요. 심장이 상태가 좋으면 볼륨을 넣어주고 플로 확 줄이고 이래도 좋아지는데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닝을 해야 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단계를 오래 많이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왜 그러냐면 그 심장 디스텐전 돼가지고 심장이 안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닝이 안 되면 그 위닝이 안 되는 만큼의 그걸 유지해주기 위해서 뭐 에크모를 돌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엘바드, 알바드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기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바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LV의 그 엘바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LV 쪽에 들어가는 볼륨을 줄이면 되죠. LA에서 드레인을 하고 그다음에 에올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엘바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몸에 부착해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엘바드도 마찬가지고. 알바드는 RA에서 뽑아서 풀마테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볼륨, 심장이 디스턴트에서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걔를 휴식시켜주는 거예요. MT 비팅을 시키는 거예요. MT 비팅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펌프에서.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고. MT 비팅이라는 거는 뛰기는 뛰는데 그 프리로드가 없어가지고 뛰는 거잖아요. 그럼 심장을 한번 짜줄 때마다 산소 소모량이 많이 증가를 해요. 근데 이게 MT 비팅은 짜줄 볼륨이 없으니까 쉬면서도 코로나리의 그 산소 소모량도 줄어들고. 우리 몸에서 그 산소를 가장 많이 익스트랙션 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심근이에요. 심근에서는 거의 한 70% 가까이 다 그 산소를 다 빼가요. 그 다음에 머리. 우리 세레브럴 옥시메트리 그 보면은 보통 얼마가 정상이에요? 레프트 라이트가. 우리 그 니얼스라고 NIRS라고 보통 하죠. 다. 그 정상이 뭐냐면 40% 이상이 돼야 돼요. 그 40% 이상이 게 무슨 의미냐면 40%가 이상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머리로 가는 그 산소 전체적인 전달의 퍼센테이지에서 60%를 떨궈주고 40%만 남아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이 돼야지 정상인데 그게 떨어진다 그러면 머리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소리죠. 이제 그런 이제 원인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bO2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SaO2도 당연히 중요한데
SbO2가 중요한 게 뭐냐면 SbO2는 그 동맥혈이 조직을 지나서 이제 정맥혈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세츄레이션을 보는 거잖아요. 미리 오랜만이다. 그 세츄레이션이 만약에 정상이 얼마예요? SbO2가 75% 정도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아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온이 올라갔거나 체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는 거고, 아니면 플로우 자체를 못 주거나, 플로우는 많이 주는데 그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낮아버리거나,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원래 장비가 맥옥은 그거를 루틴으로 쓰게 돼 있어요. 클래스 1으로 그 클래스 1, 2 그거 알아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펌프에 보면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클래스 1이 있고 2가 있고 클래스 1, 2A, 2B 그다음에 클래스 3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데 클래스 1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SbO2를 계속 컨티뉴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펌프 플로우를 만약에 줄이면 동시에 SbO2가 떨어지는 것도 막 계속 볼 수가 있고, 그 장비가 빨리 우리나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인 건 그 심폐기가 이제 그거 다 되는 게 하나 이제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메디토릭에서 하고 있는 그 퀀텀이라는 펌프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게 다 달려 있어요. 아예. 아마 그게 들어오면 되게 좀 그 환자한테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돼요. BP는 카디악 아웃풋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죠.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레이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BR이 증가를 하면 혈압은 올라가요. 근데 저것도 적정선이 있겠죠. SBR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가 너무 높으면 만약에 약을 많이 쓰거나 이러면 이제 그 SBRI 뭐 이렇게 인덱스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적정 범위 내에서 혈압이 유지가 돼야지, 그게 만약 너무 높거나 SBR이 높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셧다운을 시키는 거거든요. 페리페럴에. 그렇게 되면 이 조직에 산소 전달이 안 돼요. 셧다운이라고 하니까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꽉 막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로우는 가는데 이 혈관에서 조직에다 산소를 못 떨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압력 자체가 너무 높아서 에코모 돌릴 때 이제 이 SBR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약을 많이 쓰니까 심장이 안 뛰니까 에코모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유효순환 혈액량에서 펌프 플로우가 잘 안 나오니까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여기 이걸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적정한 카디악 아웃풋, 적정한 SBR이 유지가 돼야지 환자한테 페리페랄의 산소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제 조직에 산소 전달이 안 되고, 산소 전달이 안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대사가 이제 메타볼릭으로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만든 ATP와 이제 그 ATP를 그 글루코즈와 산소를 이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와 그다음에 이제 물이 생성이 되고 대사 과정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CO2인데, 문제는 이제 그 O2가 줄어들게 되면 글루코즈만 가지고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글루코즈만 가지고 대사를 해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 뭐냐면 CO2가 아니고 락테이트예요. 그 락테이트가 혈중으로 나오면서 이제 메타볼릭과 관련된 엑소디스를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락테이트가 많이 쌓인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장기의 기능을 부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락테이트가 체순환 과정에서 ABC상의 락테이트가 나오는데 이 락테이트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산소 전달이 일단 그 가장 최종적으로 산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달이 왜 안 되냐?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펌프 플로우가 낮아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헤모글로빈이 낮아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페리페럴 셧다운이 SBR이 높아서 안 되는 거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교정을 해줘야 될지는 그걸 보면 알겠죠, 이제. 체내순환 하면서. 락테이트가 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 계속 그 펌프 관련돼서 이거랑 아까 그 모니터랑에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스트로크 볼륨은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 프리로드, 그죠? 프리로드가 적으면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의 수축력이 프리로드는 많은데 수축력이 적으면 당연히 또 안 나가겠죠. 그 스트로크 볼륨이 적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에프토로가 높으면
적어질 거고, 여기 보면 프리로드하고 이 컨트랙틸리티하고 하트레이트가 크면 크고 애프터로드가 작을수록 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약을 써가면서. 체외순환 자체는 괜찮은데 에크모에서는 특히나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이 CPB 동안 고려되지 않는 거는 뭘까요? CPB 하면 ACC 온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죠. 심근 수축력은 없어질 거고, 카디오 프레저를 주니까.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전보와 후보인데 전보와는 뭐예요? 그러면 CPB와 관련돼서 RPM 펌프를 많이 줘야지 많이 가는 거니까. 적게 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플러그 못 주는 거잖아요. 하나는 후보한 뭐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저건 혈관의 저항. 근데 혈관의 저항은 펌프 돌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변하죠. 히모다일루션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저항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바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히모다일루션은 이제 결국에는 적혈구 자체가 그 다일루션이 되면서 우리 몸의 혈액에서 가장 큰 점도를 나타내는 게 적혈구예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뭐 여러 혈구가 있는데 플라즈마도 저항이 있어요. 점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알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녹아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는 사라지니까 이 전보와 후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충분한 산소를 전달을 해서 이제 대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심폐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이게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뭘 하기가 힘들어요. 잘 모르니까. 이건 내가 만든 문제인데 틀린 거. 심박출량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게 뭘까요?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2번. 그죠? 엘렉트로드가 증가하면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이거고. 여기서 프리로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RB, LB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엔 다이아스톨릭 볼륨이에요. 그 레프트 벤트리클에 얼마큼의 볼륨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스타일링 법칙이라고 그래. 스타일링 로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은 들어오는 만큼 짜주게 되어 있어요. 스타일링 로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할 건데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심폐기 책을 지금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제 좀 연차가 되고 그러면 심폐기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많은 책을 봤는데 이건 다 어디에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 내과 책에 나와요. 그 내과 책을 좀 봐야 돼요. 심장 쪽에 관련된, 그 다음에 체액과 관련된, 그 다음에 그 키드니와 관련된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도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세포 내외의 그 조절을 통해서 이 환자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부민 쓰고 이런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다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지금 세포 외액량 증가 상태에서의 체외순환 운영. 세포 외액량은 세포가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익스트라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를 나누는 그 경계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포막? 반투과성 세포막이죠. 그 다음에 그럼 또 익스트라셀룰라 볼륨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져야 돼요. 간질구획과 혈관에 있는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 그건 기준이 뭐예요? 그건 혈관들이 계속 시프팅을 해요. 물이 시프팅을 하든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다 물질 대사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질액과 세포 내액은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혈관 쪽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항상성을 맞춰주려고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데마가 심한 사람들 체외순환 운영을 하면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될지를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볼륨 양을 헤모필트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헤모필트레이션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걸 계속 공부를 해서 그
이걸 잘 모르면 단순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리저버가 볼륨이 많다고 그래서 심장 그 병에 따라서 그 볼륨을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리저버에 볼륨이 많다는 이유로 막 그 이런 걸 잘 모르면 계속 필트레이션을 해요. 펌프 돌리면서. 그 나중에 근데 위닝하거나 나가서 문제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그 전체 체액량 자체를 그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게 저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고 그래서 많이 얘기도 해줬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리저버에 볼륨이 많아가지고 뭐 그 환자 체액량을 알면 그 정도 뽑고 그 심장의 크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볼륨 이상을 좀 남겨놔야지 위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뽑아버리니까 그 위닝을 한다고 하는데 심장은 커져 있는 상태에서 볼륨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트레이트 빨라지죠. 근데 문제는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적으니까 이 코로나리 펌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지쳐가지고 코로나리로 계속 혈류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치는 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어레스토 나가서 이제 이런 경우가 그 볼륨 조절을 잘 못해줘서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건 이제 부종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 드릴 부종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부전, 그 다음에 간부전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신부전은 이제 판막의 질환이거나 코로나리 MI가 생겨서 코로나리에서 이젝션 프랙션 자체가 떨어졌거나 이제 이래서 이제 생기는 거. 간부전은 당연히 뭐가 문제냐면 이 알부민 생성이 안 돼요. 간이 이제 그 리버 페일리어가 오면 그럼 이 알부민이라는 거는 알부민은 혈관 내에만 있어야 돼요 원래 그 인트라베시큘라에만. 근데 빠지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뭐 염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간질고리로 빠져버려요 알부민이. 그러면 알부민 자체가 이 높은데 용질이 자체가 그러면 얘가 간질고리로 빠져버리면 혈관에 있는 수분을 땡겨와요. 부종이 뭐예요? 부종이 간질고에게 수분이 많아지는 거 부종이라고 해요. 부종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 조직이 기능을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종은 다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데서 이게 뻣뻣하는 것도 다 부종인데 그게 아니라 뭐 간, 뭐 심장, 뭐 폐부종 얘기하세요. 폐부종 이런 다 그런 게 물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막 그 이데마가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제거를 체순환 과정에서 이거를 알고 그거를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치들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맨날 이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경력 30년 되고 이래도 이런 걸 모르면 맨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펌프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게 펌프가 얼마든지 환자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는 자꾸 이거를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경험을 많이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론 공부를 같이 해서 그거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경험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 교감신경계 RAA 이게 GFR 뭐 ADH 이거 뭐 다 설명을 해줄 텐데 이 항인유 호르몬이잖아요. 항인유 호르몬이 어떨 때 발생하는지 이게 왜 이게 갑자기 항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술했던 거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체 체액량을 일단 구해야 되고요. 환자의 그 전체 체액량을 알아야 돼요. 이 전체 체액량을 알려면 몸무게에다가 그 수분량 있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략 한 정상 60%인데 소화는 얼마예요? 소화 가태하는 그 유분들 거의 한 85%까지 또 계산을 해요. 소화는. 근데 이제 여자고 나이 많고 그 여자라는 이유로 이게 그 리스크 팩터가 하나 올라가요. 여자라고 하는 이유 실제로 그 리스크 팩터 여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펌프 중에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여자고 몸 작고 말로 이게 되게 힘들어요. 펌프 돌리기가 실제로. 제일 좋은 건 좀 등치가 큰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펌프는 확실히 그 컨디션도 좋고 그 체액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 체액량을 곱한 다음에 아까 세포 내액량 외액량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걸 나눠서 또 세포 외액량 그게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세포 내액량과 세포 외액량에서 이제 혈관 볼륨과 간질액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해놨죠.
여기 다른 병원에 있는 그 선생님은 제가 맨날 이거 그 계산하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럼 뭘 중요하냐면 우리가 에올타에다가 캐놀레이션을 하고 비너스로 드레인을 받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외순환 할 때. 근데 이 우리가 에올타 혈관을 지나서 그다음에 간질구에게 싸고 있는 게 그 캐필라리 모세혈관이고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이잖아요. 이 모세혈관의 가늘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적혈구가 한 줄로 지나가는 그 가늘기예요. 그래서 이 드레인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을 알 수 있는 게 그 드레인량을 알 수가 얼마큼이 정상적인지 기준을 잡는 이유가 이 동맥의 혈액을 가지고 밀어주면서 이 정맥을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맥의 이 혈액량을 알면 그 드레인되는 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이섹션 할 때 뭐예요? 다이섹션 할 때 토탈 서클 어레스트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어레스트 하면은 그게 피가 다 빠져나오죠, 몸으로. 이 리저버로. 그럼 그때 얼마큼 나요? 요만큼 합쳐서 나와요,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다 빠져나오니까. 어레스트를 시켰으니까. 어레스트, 그때 이제 다이섹션 할 때 한번 봐봐요. 어레스트 하고 나서 할 때 무슨 볼륨이 빠져나오냐면 정맥에 있는 볼륨이 다 빠져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펌프 돌릴 때는 정맥에 있는 볼륨은 그 동맥에 있는 볼륨이 밀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볼륨 정도는 드레인이 돼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이 환자는. 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근데 이 환자는 보시다시피 심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심장이 TR이 이제 주였는데 이 환자는 아이비 필러도 있었고 그러니까 TR이 생기니까 전신에 부종이 다 생겨가서 이제 전신에 부종이라는 건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부종이 왜 생기냐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그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압력을 세 군데서 측정한다고 그랬죠. RA 하나 있고 캐로티드 하나 있고 레날에 하나 있고 그러면 이 레날 쪽에서 몸에 이 플로가 적구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 생각을 안 하고 압력이 낮아버리니까 무슨 증상이 벌어지냐면 볼륨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얘기했던 RA의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 시스템이 확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ADH를 확 분비합니다. 그 분비를 해서 그 신장으로 빠져나갔던 소듐과 물을 다시 재흡수를 시켜요. 근데 거기서 더 많이 재흡수를 시키는 거는 뭐냐면 소듐이에요. 그래서 소듐은 물을 자꾸 흡수를 하잖아요. 그 물을 땡겨오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더 부종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듐이 많아진다는 거는 몸에서 갈증 중추를 자극을 하거든요. 머리에서. 그러면 물을 마시게 하고 자꾸 물을 먹게 되고 그럼 전 부종은 또 더 늘어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져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제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증상 결국에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이렇게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펌프 돌리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보면 유린 아웃풋은 잘 안 나왔죠. 당연히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니까 이 어큐트하게 키드니 인저리가 온 거예요. 보면 이제 크레아틴이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CRF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는 유린이 잘 나왔어요. 이제 펌프를 돌리면 유효순환 혈액량은 충분히 줬으니까. 그 다음에 볼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 리저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500이라고 그랬죠. 나오는 게.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거의 2700까지 나와서 엄청난 볼륨이 다 몸으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왜 빠져나올 수밖에 없냐면 순환이 좋아지니까 정맥의 시스템에 모여있던 혈액들이 다 밀고 나오는 거예요. 정맥은 이제 판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우도 보면 이 환자 정상적인 거는 뭐 한 이 정도 돼요. 2.6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카디악인데 4.0 주고 있어요. 그래서 캐놀라도 일부러 제일 큰 거 썼어요. 38kg인데. 제일 큰 거 쓰고 그때 압력이 얼마냐면 이때 한 60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때 프레셔가 여기 있네. 여기 한 169 정도 걸리죠. 플로우를 이만큼이나 주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시스템에서 프레셔 재는 거 169 정도 정상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캐놀라를 크게 썼기 때문에 캐놀라에서의 그 프레셔 로스가 작아지면서 만약에 프레셔 로스가 높아가지고 플로우를 이렇게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플로우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제플로우는 그냥 캐놀라를 빠져나오면서 혈액이 다 손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관에 이제 캐놀라가 잘 약간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그 월에다 막 써버리기 때문에 막 가서 부딪혀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혈액이. 에크모 돌릴 때 혈액 많이 깨지죠.
캐놀라 작은 거 쓰면. 에크모 돌리면서 플로우 많이 준다고 막 RPM을 막 올려버리면 캐놀라 팁에서 그 제플로우가 형성이 되면서 나오자마자 계속 다 헤몰라이시스예요. 그러면 펌프 돌리자마자 유린이 막 빨갛게 나온다 이러면 그거는 에울타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캐놀라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계속 하면서 아마 지겹도록 들을 텐데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었고, 압력이라는 건 마찬가지. 이렇게 압력이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이제 여기서 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잴 수 있고. 압력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1, 2, 3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높아요. 압력이 측정이 여기가. 왜냐하면 캐놀라, 라인, 아트리알 필터, 옥시네이터에서의 프레셔 로스, 이게 합쳐져서 다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재는 게 가장 낮고, 여기서 재게 되면 뭐예요? 보통 우리 여기서 재죠. 아트리알 필터에서. 그러면 이 아트리알 필터에 대한 프레셔 로스까지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여기겠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환자의 이제 자체 SB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델타 P가 이거 이제 하겐 프라제이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아래 사승이잖아요. 아래 사승은 직경. 직경이 2배가 줄어들면 압력은 16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약 쓰는 거야. 약을 쓰면 혈관을 SB를 확 올려버리니까 펌프에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도 뭐 다 나중에 할 거면 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이게 가면서. 이것도 뭐 이제 케이스 리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캐놀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에 이제 그 엔티코아뷸레이션 처음에는 이제 엔티코아뷸레이션부터 하죠. 그다음에 셋업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할 거예요. 이제 그 순서대로 아웃라인만 얘기를 해준 거고, 이것도 이제 수술 케이스인데 이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가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 최성에 있네. 최성에. 이것도 이제 수술했던 이제 이런 것들이고, 다 이거는 이 컨저베이션 보통 관련되는데, 아까처럼 리저브에 볼륨 많은 환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회로에 그냥 순환을 시켜버리면 그냥 회로에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프레셔 로스를 낮추기 위해서 캐놀라도 큰 거 쓰고 이런 혈액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회로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저베이션이라는 걸 보통 이제 하는데, 이렇게 볼륨이 많았던 환자를 제가 빼가지고 그냥 아예 그 회로에서 빼버리고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만 볼륨을 가지고, 이거 1000이 아니라 한 2000 정도 뺐던 그런 환자인데, 빼놨다가 언제 쓰냐면 이제 위닝하기 직전에 그 피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밖에 나와 있었으니까 얘가 회로에 순환 안 했으니까 그런 혈액들 손상이, 인자들이 많이 손상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프리저베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보존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다 제 선생님께서도 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던 방법이고, 실제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도는 것보단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그 인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아까 다르죠, 아까랑은 좀. 그래서 뭐 이게 동맥 시스템, 이게 중요해요. 이만큼이 이제 정상적으로 드레인이 돼야지 이 환자가 정상적인 드레인이 되는 거다. 기준을 잡는 거지, 저거보다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보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많은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한 1800 정도가 기준인데 그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적게 나왔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그 환자 자체가 디하이드레이션 돼 있거나 그러면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드레인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게 적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한 거고, 이 환자는 1800 정도 됐는데 이 사람 체형량이 아무런 별 문제가 없었던 환자예요. 뭐 이데마가 있거나 이런 환자도 아니고 다 랩도 다 보면 다 정상이고, 그래서 이게 그 체액량도 거의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펌프를 이제 풀 서포트를 하고 카디악 인덱스 한 2.4, 2.6 정도, 전 기본을 이제 카디악 2.6으로 잡는데, 책에는 뭐 2.2 정도 잡아요. 2.2에서 뭐 2.4 이렇게 잡는데 저는 2.6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플로우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거의 여기까지 나왔었죠, 볼륨이.
아, 그리고 저는 여기 거의 0부터 시작해요.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한 700 남아있는 700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1800이 드레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다 이제 거의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만큼 드레인이 된 거예요. 이게 RAP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스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고 1000 정도 빼서 한 이 정도에서 수술을 계속 진행을 했던 이제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위닝할 때 다시 넣고 이건 좀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캐비지어나 그럴 거예요. 이거 계산들 다 해요 이거? 어? 세종에서 그 헤마토크리트 얼마나 드롭될까? 히모달리션 그 프라이밍 한 다음에 이거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야지 우리가 피를 쓸지 안 쓸지 아니면 더 그 피를 빼내고 더 물을 넣어서 어느 적정선을 맞춰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돼. 이게 가장 간단한 공식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C1, B1, C2, B2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마 얘기들 많이 해서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것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39%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4680은 이제 환자의 체액량. 그러면 아까 여기 체액량 있죠? 이거 해서 4.7리터.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처음 이니셜 헤마토크리트 0.39 이건 소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2는 뭐냐면 몰라요 아직. 이거는 이제 히모다일루션 돼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B2가 뭐냐면 이 환자의 체액량의 프라이밍 볼륨 그걸 더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RAP를 하니까 한 1000 정도 남아있는 게 1000 정도 이하로 될 거예요. 그걸 더하면 이거죠. 계산을 하면 32%가 나와요. 근데 펌프를 돌려가서 첫 번째 CPB1에서 했더니 31% 나왔죠. 이렇게 계산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있죠. 프라이밍 볼륨하고 환자의 체액량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틀려지면 좀 틀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31% 나왔고 그래서 27%까지 계속 떨어뜨렸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볼륨을 빼서 물을 탔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한 25% 정도 유지하고 하거든요. 근데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물 좀 계속 오줌이 나오는 만큼 물 계속 줘가면서 펌프를 돌린 거고 이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토탈 플루이드를 나누고 그다음에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얼마인지 익스트라셀룰라 얼마인지 인트라셀룰라는 두 겹도 나뉜다 그랬죠.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 보통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인트라베스큘라 볼륨 이거를 또 아테리와 베인으로 나눠야 돼요. 혈관은 아테리와 베인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걸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 다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좀 흥미를 좀 느껴야 되는데 흥미를 느껴서 해야지 그래야지 공부도 재밌고 그리고 자꾸 해봐야 돼요 혼자 자기가 누가 시켜서 막 하는 거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기가 막 자꾸 뭘 만들어보고 그 슬라이드도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 계속 발표 다 시킬 거예요 제가 여기 하면서 그리고 세종도 다 시킬 거고 다음에 이거 뭐 한 20분이라도 발표할 수 있게 여기 오시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호흡과 관련돼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체내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옥시네이터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옥시네이터라는 게 옥시네이션을 해주려고 하는 주 목적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CO2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가스를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스 익스체인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ABJ 보면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어저께 여기 같이 근무하는 그 CCU의 선생님인데 어제 좀 잠깐 설명을 해줬거든요. ABJ를 보면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걸 모르고 볼 때는 PO2는 뭐 얼마야. 그 다음에 그 헤모글로빈은 뭐 헤마토크리트는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ABGA가 보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익스체인지를 보통 하게 되고 우리가 심장이나 혈관 수술에서 체순환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그냥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어? 첫 번째는 아까 가스 교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큰 게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 또 비슷하게. 저거 이거. 수들 시야를 확보를 하려고 펌프를 돌리는 거예요. 심장 안에 이제 MT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만약에 코로나니 수술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수술들은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수술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 확보라고 해서 뭐예요? 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드레인도 잘 시켜야 되고 드레인도 잘 되는데 콜레테럴 플로우가 생성하면 또 드레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드레인은 잘 되는데 콜레테럴 플로우인지 이게 드레인이 안 돼서 그 시야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드레인은 잘 되는데 콜레테럴 플로우가 많아서 시야가 안 좋은 건지 이것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환자 처음에 그거를 판단을 하고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콜레테럴 플로우가 뭐 있는 줄 알아요? 이게 결국 LA 거쳐서 다 LB로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그 LB에 직접적으로 시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시야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산소를 공급을 하고 DO2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CO2를 제거하고 이게 가장 큰 건데 옥시네이터 자체가 산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옥시네이션을 해주는 게 가장 중점이고 그 다음에 CO2 제거는 똑같은 용량에서 CO2 제거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CO2만 제거해주는 뭘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옥시네이터의 기본적인 크기가 보통 한 2.5 시큐메타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양을 해준다면 더 작은 소화용으로 해도 CO2 제거는 충분해요. 이게 옥시네이터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 더 있는데 안 적었는데 그 손실되는 우리가 나오는 그 수술 중에서 그 배출되는 혈액 이거를 다 월석으로 다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심장 수술 중에서 어마어마한 그 혈액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다 리턴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옥시네이터 같이 합쳐서 세 가지가 옥시네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리저버, 그 다음에 히터쿨러, 힛 익체인저,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 이걸 합쳐서 그냥 옥시네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자동으로 넘어가지? 미쳐버리겠네. 하여튼 요거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기관의 구조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뒤에가 있고 우리가 체외순환 과정에서 헤마토크리트의 정상적 오늘 유지되는 레벨이 있죠. 에크모에서 유지되는 레벨이 또 있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왜 어떤 게 이건 얼마예요? 헤마토크리트 레벨이 CPB에서는 25, 뭐 28, 왔다 갔다 그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에크모 얼마일 것 같아요? 에크모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크모에 바이블이 있어요. 바이블. 그 레드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헤마토크리트는 정상으로 유지라고 해요. 여자 남자의 정상 범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죠. 일단 혈액 수급이 잘 안 돼. 그래서 못 주는 거고 실제로는 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고. 호흡기관의 구조를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렁에는 이 폐포에는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육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근육은 결국 막이잖아요. 이 가스 교환 자체를 힘들게 해요. 바로바로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 막이 없어요. 이 근육이. 그럼 근육이 없으면 얘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늑강근 여기 있는 이 늑강근이 수축과 이완을 하고 또 하나 다이아프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밥 많이 먹으면 숨쉬기 힘들죠. 이 다이아프람 위로 올려서 그래요. 이 흉곽내 알을 올려버리니까 이게 숨쉬기 힘든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위에서 올려버리니까 그런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이 폐포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데 이 폐포의 그 면적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옥시네이터가 얼마나 했어요? 큰 게
뭐 2.5, 4.5까지 얘기하거든요,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한 2.5 정도 돼요, 7km. 근데 이 페포는 100에서 150cm예요. 그 테니스장 한 2개 정도 된대요, 그 크기가. 우리 그 아파트 평수 보면 200이면 엄청 넓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뒤에서 그거 얘기해 줄 텐데, 페포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표면적이 그 페포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가서 이제 그 모세혈관에서 가스를 이제 신속하게 교환을 하게 되고, 그 페포 하나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이제 그런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COPD 이런 것들이 다 페포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산소를 더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페포에서 그 혈관 쪽으로 CO2를 제거를 하고 O2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동은 뭘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이거는 그냥 분압차. 그 분압에 의한 차에 의해서 그냥 신속하게 이동을. 분압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겠죠. 분압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고. 그래서 O2의 분압차가 CO2의 분압차보다 낮아요. 그래서 O2가 전달을 해주기 어렵고, CO2는 확산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호흡속도 있죠, 호흡속도. 이 호흡속도는, 왜 자꾸 넘어가니? 호흡속도는 CO2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호흡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또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대기압은 항상 일정하죠. 대기압은 항상 일정해요. 그 다음에 페포 내의 압력도 일정하죠. 근데 우리 조직에서의 그 가스량, 이건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운동할 때랑 일반적으로 있을 때랑. 그러면서 CO2의, 여기 보면 이제 얘기할 텐데, CO2의 생성의 양에 따라서 이제 호흡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이런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페포에는 근육이 없고, 왜냐하면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늑간근이라던가, 뭐 남자들 뭐 운동하다가 여기 옆구리 뭐 한번 탁 맞아보면 숨쉬기 힘들죠. 막 갑자기 이러고 막 이러는 게 갑자기 이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근데 횡격막이 이제 위아래로 부피의 변화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압력이고, 이게 기체 압력이고, 얘가 부피인데, 부피가 크면 클수록 압력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부피가 적으면 적을수록 압력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에 아까 예를 들어 밥 먹었는데 이게 올려버린다 그랬잖아요. 흉곽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야 되는데 얘가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적어지죠. 어느 일정 상태의 우리 이 체스트에서. 그러니까 부피가 주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고, 이런 이제 가스 교환이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뉴모소락스 있죠. 뉴모소락스 생기면 숨 못 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계속 이쪽에 압력을 올려버려요. 그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쪽에 그 흉곽 내 압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 확장과 이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오레스토고 이런 이유가. 그래서 튜브가 와가지고 압력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혈용. 피가 안에 고여도 계속 피가 나면 걔가 또 계속 밀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는, 숨을 쉬기, 흉곽 내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든 거고. 이제 그렇게 이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호흡 속도의 조절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자율신경계와 이제 그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연수에서 다 모든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뇌에서 대뇌, 연수와 대뇌에서 하는데 대부분 자동 기능 있죠. 심장 뛰는 거, 숨 쉬는 거 다 이거 연수에서 다 작용을 하거든요. 연수에서 이제 심장의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수축, 빨리 뛰게 하고 천천히 뛰게 하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부교감신경은 편안하게 쉬는 상태에서 많이 이제 작동을 하는 신경이고, 교감신경은 뭐 긴장했거나 운동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극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횡격막의 수축 이완도 연수에서 이제 그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늑간근의 수축 이완도 그 연수에서 보통 대부분 하는데, 이 대뇌에서 하는 게 있어요. 늑간근은 대뇌에서도 관여를 하거든요. 이 체성신경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막 운동을 하다가 숨을 한번 딱 멈출 수 있죠. 안 쉴 수 있죠.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죠. 잠깐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그게 이제 대뇌에서 잠깐 체성신경계를 통하는데, 얘는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CO2가 막 쌓이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잠깐 안 쉴 수 있어요. 군대에서 막 운동하고 총 쏠 때 잠깐 숨 멈춰야 되잖아요. 맞추려면. 그때 잠깐은 되는데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수는 이제 무의식 반응입니다. 의식이 없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작용을 하는 거고, 대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통제가 가능한데 계속 그 연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고. 여기 보면 혈중의 O2 농도와 호흡 속도와 CO2 농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호흡 속도를 늘리는 게 뭐냐면 O2가 아니에요. CO2가 많이 쌓이면 호흡 속도가 빨라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이 CO2가 그 대기 중에 산소가 얼마 있어요? 21% 있죠. 산소가. CO2는 0.3%. 뒤에 또 다 설명할게요. 근데 CO2가 분압차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CO2가 많이 생성이 되면 호흡 속도를 빨리 해서 자꾸 CO2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CO2가 만약 못 빠져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의 이 산도에 이제 문제가 일으킬 거예요. 폐하에. 우리 따지는 게 산도, 폐하를 나누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크게는. 메타볼릭, 엑소시스, 알칼로시스.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레스피레토리 엑소시스, 알칼로시스. 이제 CO2가 많이 생기게 되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레스피레토리 엑소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에 자꾸 산성을 시켜버려요. 이것 때문에 계속 조절을 해서 이게 우리 몸의 폐하는 되게 아주 좁은 그 간격에서 타이트레이션 되거든요. 7.35에서 7.45잖아요. 그 정상 범위가. 아주 좁은 상태에서 그걸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농도,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생기는 산, 이런 거에, 그 다음에 그러면 메타볼릭 메타볼릭과 관련된 거는 뭐가 기준으로 할까요? 호흡은 이제 CO2인데, 메타볼릭은 이제 우리 몸의 수소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정상과 이제 그걸 조절을 해서 메타볼릭이냐, 이제 알칼로시스냐. 수소가 증가를 하면 엑소시스가 되는 거고, 수소가 적어지면 알칼로시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호흡속도 조절은 CO2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고, 이 폐포와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의 기체교환의 원리를 보면, 이게 옛날에 기억나는데, 이게 우리 미리 선생님 이거 발표시켰는데 뭐 하나 이해 못해가지고 학회하는데 그 전날 와가지고 슬라이드 바꾼 적이 한 번 있어요.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슬라이드인데 뒤에 있어요. 이 원리는 분압이에요. 분압. 파셜 프레셔. 부분 압력. 이거에 의해서 이 분압 차에 의한 이제 확산이에요. 자동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들진 않아요. 가스의 분압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럼 그 분압을 만들어주는 구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막이에요, 막. 우리 세포막 있듯이. 이 막이에요. 분압차는 단위 시간당의 이제 기체 이동량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 이동 속도는 이제 O2의 이동 속도와 이제 CO2 이동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O2가 80이 있고 CO2가 30이 있고 O2가 20이 있고 CO2가 50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막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이동이 없어요. 그냥 전체로 섞여 있는 거예요. 전체로. 근데 이렇게 반투과성 막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막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산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높죠, O2는. 여기는, 가스는, 그리고 같은 종류끼리만 이동을 해요. 여기서는 막이 이렇게 없었을 때는 그냥 지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여기서 이동하고 있는 거고, 만약 막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같은 가스의 종류끼리만 이게 같은 평형을 맞추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80에서 20, 100이니까 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50, 50이 되려면 30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가스 이동이 없는 거고, CO2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넘어가겠죠. 80이니까 얘가 하나 넘어가서 이게 이렇게 균등하게 항상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압은 이제 여기는 70이고 110이지만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다 해서 얼마예요? 180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거고, 이 막이 생기는 순간 이쪽과 이쪽에 기체 분압이 생기면서 이제 가스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따지는 거냐면 폐포와 이제 대기 중에 그 분압과 조직과 이 혈액에서의 분압, CO2와 이거의 분압에 따라 이제 이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의 가스가 이제 이동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은 산소의 운반 원리부터 얘기를 하면, 이 산소의 운반 원리에서 그 산소의 분압이 있고 산소의 분압이 있죠. 이 산소 O2 분압, 우리가 얘기하는 밀리미터 머큐리로 얘기하는 그 분압이 있죠.
정상 범위가 얼마예요? PO2예요. 정상 범위 80에서 100이에요. 근데 100 이상은 안 넘어가죠. 그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그 산소의 그 산소 분압에 따른 그 해리 곡선이 있어요. 포화도 산소 해리 포화도 해리 곡선인데 그거는 이렇게 시그모이드처럼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의 200%의 산소를 주더라도 얘는 100%가 계속 유지가 돼요. 더 이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100%가 80%만 되면 포화도는 100%가 돼요. 그 PO2가. 그래서 이게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게 O2 분압은 헤모글로빈의 주변에 이제 O2의 양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 빨간 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은 이제 산소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산소도 공기 가스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이게 O2 분압이에요. 그러면 O2 분압과 산소 포화도가 있죠. 그러면 산소 포화도 100%가 우리가 95%에서 100%가 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산소 포화도는 뭐냐면 헤모글로빈에는 4개의 펩타이드가 있어요. 4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고리처럼. 거기에 산소가 4개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100%죠. 그러면 이게 풀 세츄레이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SBO2가 75%가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조직에 가서 한 개만 떨궈주고 3개가 달고 나왔다 그러면 75%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4개의 산소가 붙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붙어서 포화가 되면 헤모글로빈과 O2가 결합을 하는데 4개가 결합을 해서 이제 이런 분자식이 나오는 거고, 이게 조직에 가서 이제 해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산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리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친화력이 좋다는 것 뿐이지 산소와 결합만 하지 않아요. CO2도 결합을 하고 수소도 결합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O2 분압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스에서 이제 파셜 바이패스로 나오는 건데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했죠. 그럼 얘 성질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압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SbO2, SaO2 다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그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여기에 이제 헤모글로빈에 얘들이 결합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많은 가스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O2가 많은 조건이 있을 거고 CO2가 많은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O2가 많은 조건은 어딜까요? 세포 주변. 그러면 거기는 다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붙는 거고, 그러면 CO2가 많은 데는 어딜까요? 조직. 아까 얘기했지만 글루코즈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대사물로 물하고 뭐라 그랬어요? CO2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직에 CO2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얘가 헤모글로빈이 조직 근처에 가면 CO2가 많기 때문에, 그 쪽수가 많기 때문에 이 CO2하고 가스들이 다 충돌을 해버립니다. 충돌해서 이렇게 떨궈버려요. 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주변에서는 CO2가 많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색깔을 보면 아테리는 되게 그 브라이트한 레드 컬러이고 정맥은 약간 다크한 컬러죠. 그래서 이 산소를 떨궈주고 오는 과정에서 그게 만약에 체온이 올라간다거나 더 산소를 많이 떨궈주면 더 선명하게 더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다이섹션을 해봐서 알겠지만 다이섹션을 체온을 많이 떨어뜨리죠. 그때 두 개 색깔을 한번 비교해봐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조직에 산소를 잘 안 떨고 오는 거예요. 체온이 낮으니까. 체온이 낮다고 하는 거는, 온도가 낮다고 하는 거는 그 헤모글로빈과 O2의 결합력을 되게 증가를 시켜버려서 조직에서 못 떨구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산소 해리 곡선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시프팅이 돼요.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그리고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이 있겠죠. 산소가 잘 결합하는 조건이 있겠죠. O2 분압이 많고, CO2 분압이 낮고, 그 다음에 수소가 낮고, 이온이 낮으면 O2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포화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알칼로시스 상태가 되면 이 결합력이 좋아지고요. 엑시도시스 상태가 되면 결합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제 펌프를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약간 엑시도시스 상태를 만들어주면 산소를 다 떨궈주고 나와서 조직에 오히려 산소를 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체온이 낮으면 결합력이 좋아집니다. 해리의 과정은 조직에서의 그 조직 근처에서의 과정이겠죠. 산소를 이제 떨궈줘야 되니까. 조직 근처에서는 이제 CO2가 많이 대사로 인해서 CO2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CO2 분압이 높으니까 CO2가 이 헤모글로빈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산소를 떨궈내고 자기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리의 과정은 CO2 조직에 이제 CO2의 분압이 많은 겁니다. 근데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그 우리 더운데 나가면 숨을 자꾸 빨리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근데 이제 CO2하고 이 수소 이온은 약간 그 관계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면 CO2하고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진 않는데 CO2하고 이제 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수소 이온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 CO2가 증가한다는 거는 수소 이온도 같이 많이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설명을 할 거고, 이게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모글로빈 주변에 이제 O2 분압을 증가시키면 이제 산소 포화도는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iO2를 올리고 막 이러는 이유가 그 혈액에 그 분압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주게 되면 그 헤모글로빈에 많은 그 그 산소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뭐 결합력은 O2는 이제 온도가 낮아야 되고, 이제 CO2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발생을 많이 하는 거, 결합력이 증가를 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누가 맞냐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산소가 맞냐, 이산화탄화가 맞냐. 아까 폐하는 이제 그 수소의 이온을 이제 숫자화 시킨 거를 이제 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분모에 있죠, 폐하가, 수소가. 그래서 폐하가 떨어지면, 수소가 양이 떨어지게 되면 폐하는 올라가죠. 그럼 알칼로시스가 되는 거고, 얘가 증가를 하면 이제 엑소시스가 되는 거고. 약간 이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 ABJ가 이걸 이제 PO2는 이제 이렇게 이게 밀리미터 머큐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압력 파셜 프레셔로 나오게 되는 거고, 헤모글로빈과 이제 O2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혈장에 산소가 녹긴 녹아요. 근데 혈장의 주성분이 뭐예요? 물이죠. 근데 공기는, 혈장은 극성이 있어요. 물에 뭘 녹아야 돼. 극성이 잘 있는 건 잘 녹아요. 근데 이 공기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혈장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혈장에는 한 5% 정도의 산소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95%가 어디에 있냐면 적혈구 내에서 이제 헤모글로빈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랩을 볼 때 CO2 랩, 폐하가 보면 CO2, PO2,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이런 순서대로 보면서 처음에 봐서 7.5면은 약간 알칼로시스잖아요. 알칼로시스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알칼로시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면 이제 CO2와 바이카보네이트 높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CO2와 이 바이카보네이트를 보고, 이게 처음에 이제 알칼로시스, 엑소시스를 구분을 해야 되고,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가지고 이게 병합돼서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상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 또 네 가지가 또 나눠져, 그 안에 들어가요. 대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은 이 폐하가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CO2를 확 늘려버리던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상인데 이 CO2와 이 바이오카보네이트가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대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동 조절 기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거는 뭐겠어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죠.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이온들, 가장 많은 세포 외액과 내액에서 가장 많은 양이온이 있어요. 세포 외액은 소듐, 세포 내액은 포타슘이에요. 두 개가 똑같거든요, 비율이, 그 양이. 그래도 얘네들은 세포 막을 잘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세포 막에 뭐 있어요? 나트륨 K 펌프. 잘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조절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도 그래서 뛰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율이, 포타슘이 만약에 혈중에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뭐 CRF든 뭐든 그런 포타슘이 많이 올라가죠. 계속 쌓이죠. 배설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 멈추잖아요. 그 액티비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전이차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그 뭐 투석이나 이런 걸 해서 빼주는 거고, 그 나트륨 K 펌프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NI온계 뭐 요거 랩도 그 이제 음이온차가 왜 생기는지, 뭐 케톤산, 뭐 당뇨병성 케톤산이 생기면 메타볼 엑소시스가 생기거든요. 이게 유기산에 의한 이제 엑소시스인데, 이런 것들을 이게 NI온 갭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랩 관련돼서 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 나도 똑같이 다 이거 다 모르는 내용들이었어요. 다 그냥 한 5년 10년 5년 차 넘게까지는 이거 뭐 솔직히 그 그냥 헤마토크리트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해석도 잘 못하고, 이게 뭐 정상이라는데 그냥 정상인가 보다, 그냥 에퍼트 60 주고 수술하면 펌프 돌리면 돌리나 보다, 이렇게 따라만 했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책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먼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계속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좀 재밌거든요. 여기 보면 오스모랄리티 있어요. 여기 안 나오네요. 세종병, 근데 오스모랄리티 나와요. 오스모랄리티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이게 우리 병원 건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스모랄리티에 또 결정 인자들이 있어요. 오스모랄리티가 정상이 280에서 320까지거든요, 범위가. 그럼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부종이 발생할 조건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히모다일루션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오스모랄리티가 대번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종이 생길 조건이 생겨서 이걸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스모랄리티 결정 인자는 뭐냐면 소듐, 그 다음에 글루코즈, 그 다음에 비유예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소듐이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모랄리티가 계산이 되는 건데, 항상 그 오스모랄리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 지금 뭐 히모다이루션이 많이 됐구나,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정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최소한 받으면서. 산소 운반의 원리가 이렇게 보면 아까 이거 설명했던 거죠. 이게 분압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서 어떤 충돌에 의해서 형성되는 압력이라는 거고, 이 포화도는 비율의 단위입니다. 비율의 단위.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얼만큼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가 나타나는 거죠. 아테리는 포화도가 100%죠, 대부분. 그 다음에 비너스는 뭐가 떨어지는 거고. 그럼 보면 양쪽에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0, 양쪽이 똑같잖아요. 10개씩. 하나가 10ml 머큐리라고 했을 때, 여기 100, 여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산소 분압은 양쪽이 100이죠.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산소 포화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랑 결합이 돼야 돼요? 헤모글로빈. 근데 헤모글로빈이 없으니까 그냥 분압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해를 시켜주려고 지금 그 그림을 그린 거고. 산소 포화도는 빵이죠. 없죠. 헤모글로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헤모글로빈을 딱 4개를 딱 넣었어요. 그럼 지금 보면 헤모글로빈에 결합이 된 게 없죠. 아직은. 여기 10개, 100 똑같죠. 그게 결합된 게 없으니까. 근데 산소 포화도는 0이에요. 똑같이 헤모글로빈 넣어줬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얘가 결합을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기에 대한 이제 부분 압력은 사라진 거죠. 이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산소 분압은 8개가 결합이 돼버렸으니까 20mm 머큐리가 되는 거고, 포화도는 이제 4개 중에 2개가 풀 세츄레이션 됐으니까 50%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분압차가 생겼죠. 그럼 얘가 맞추기 위해서 일로 이제 옮겨갈 거예요. 그럼 몇 개가 옮겨가냐면 여기랑 맞춰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6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는 순간 보면 산소 분압은 여기 60 똑같죠.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지만 헤모글로빈은 아직 이게 가스가 넘어왔지만 여기는 아직 결합이 안 돼 있고, 아까 그 전 상태였기 때문에 50% 빵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얘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모글로빈에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1개가 더 4개가 더 붙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다시 20mm 머큐리가 되고, 얘가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죠, 나중에.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4개 중에 3개가 결합을 다 풀로 했으니까 7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 교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헤모글로빈에. 얘가 또 넘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50도인데, 여기는 이제 대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폐포고, 여기 이제 그 동맥, 정맥, 이제 혈관이라고 그냥 했을 때, 이건 조직이죠. 그랬을 때 이제 동맥혈의 산소 분압을 이제 100ml 머큐리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동맥혈에 있는 그 산소의 분압이 100% 다 대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압만 가지고는. 아까 5%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95%가 또 있는 거잖아요. 헤모글로빈 결합판. 이게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소 포화 그 ABG상에서 PO2를 아무리 많이 줘도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면 이게 완전히 결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주는 산소 분압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혈에 있는 전체 산소량을 대변하는 값은 아니에요. 이게 그 동맥혈의 그 산소 분압은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하지 않은 이제 산소가 이제 결정하는 압력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건 5%밖에 안 돼요. 혈장에 녹아 있는 산소의 분압은. 그 산소 분압이 5%가 그게 이제 정상값이 80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압이. 그 혈장, 적혈구를 제외한 그 나머지 물 있죠, 혈장. 그 안에 5%가 녹아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5%밖에 못 녹냐면, 산소는 극성이 없고, 그 다음에 CO2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은 극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가스가 극성이 있었다 그러면 잘 녹겠죠. 근데 그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적혈구 내에서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게.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걔는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스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산소 분압을 결정해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비율의 단위인 퍼센테이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산소의 대기 분압은 158mm 머큐리 일정하거든요. 항상 거의 일정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대기 분압이 얼마? 0.3%예요. 우리 지금 그 기후변화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게 그 아주 조금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량이 있어요. 폐포의 산소 분압은 거의 일정하죠. 항상 100%. 산소를 들이마시고 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항상 정상 범위가 우리 얼마예요? 40이죠, 40. CO2의 정상 범위가. 얘는 두 개가 일정하거든요. 근데 일정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조직에서의 이제 가스 그 분압이 일정하지 않아요. 정맥혈의 산소는 40이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60mm 머큐리인데 일정하지 않아서 보면 얘는 158이고 폐포에서 대기로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40인데 0.3이면 비율 차이 그라덴트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산소에 비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아까 단위 시간당 이 기체 이동량은 이 분압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그 양에 따라서 이 소흡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양보다는. O2는 오히려 부족하면은 더 깊게 들이마시려고 그러지 빨리 마시진 않아요. 근데 그 CO2는 계속 이러잖아요.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제 조직에서 이 CO2가 얼만큼 배출이 되냐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폐포하고 20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여기서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대기와 그 폐포에서 이산화탄소 제거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이 두 개는 거의 일정합니다. 얘는 거의 항상 일정하고 얘가 변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대기 중에 변한 거니까.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 좀 다 다르지겠죠. 여기서는 항상 이제 그 산소를 이용해서 CO2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양 자체가. 조직세포 부분, 여기 조직세포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폐포를 거쳐온 거는 O2는 100%고, 세츄레이션도 100mm 머큐리고, 그 세츄레이션도 100%잖아요. 조직이 오면 좀 달라져요. 조직에서는 떨어지죠, O2가. 왜냐면 산소를 소모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CO2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혈장에 있는 산소가 이제 분압차에서 이걸 이렇게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쉬울 텐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제 여기 생성되면 이제 조직세포와
그다음에 간질구역에서 이산화탄소 분합차가 나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그다음에 여기 조직 이 간질구역과 혈관에서의 또 이산화탄소 분합차에 의해서 CO2는 혈관으로 훅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산소는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거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그림으로 설명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이 조직세포고 여기를 이제 확대를 좀 이걸 좀 설명해드리고 이게 이제 산소 해리곡선이거든요. 산소 관련된 포화도와 관련된 해리곡선인데 이 퍼센티지가 100이고 이게 이제 분합이 100까지 있을 때 이 분합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게 시그모이드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80% 이상이 되면 우리가 펌프 돌릴 때 FiO2 우리가 너무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100% 줘도 아무 의미 없어요. 펌프 때 오히려 소화에서 그 사이노시스 있는 환자들 있죠. 청색증 있는 환자들 절대 아예 산소 포화도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 머리가 잘못돼요. 특히 소화 사이너스 있는 환자들은 아예 산소 포화도를 20%로 낮춰서 서서히 올려야지 갑작스러운 많은 산소는 좀 머리 안 좋고 에코는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펌프 돌릴 때 정상적인 체외순환 과정에서 PO2가 정상값이 얼마냐면 150에서 180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pom프 돌리면 막 0.6 놓고서 막 200, 300씩 주잖아요. 근데 그게 나와요, 책에. 안 좋다고, 머리에. 그래서 조절을 하려고 저도 FiO2를 보통 한 60 놓고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어디는 막 70, 80 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까지는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고 되겠어요, 이렇게. 150에서 산소 분압은 18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내를 유지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60 놓고 하다가도 그게 만약에 너무 높다 그러면 좀 줄여 50, FiO2 50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훨씬 그 환자한테 이로운 거고 그걸 많이 줘봐야 이 그래프 자체가 끝에서는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많이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산소 운반에서 이게 저온이고 저온 상태, 여기는 페포 쪽은 약간 온도가 낮죠, 조직보다는. 그래서 이제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이고, 이 조직세포에서는 온도가 높죠, 심부 쪽이니까. 높으니까, 이 산소가 해리가 많이 되는 조건이고, 왜냐하면 CO2가 많으니까. 이런 식이고, 시그모이드도 얘가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냐, 뒤에도 있으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정상 이렇게 되는데, 보면 여기 80이죠. 80 보면 거의 100% 다 됐죠. 95% 이상이. 정상이 얼마예요? 95에서 100이잖아요. 80 정도 이상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펌프 돌릴 때 뭐, 100 나왔다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FiO2 올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그거 괜찮은 거니까. 굳이 그거 막 일부러 막, 야, 80인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괜찮은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FiO2 올려가지고 막 더 주려고 하는데, 아무나 더 올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왜냐면 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조절하는 인자들이 온도냐, PCO2냐, 이 2,3-DPG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에 결합되는 펩타이드하고는 다른데,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알로케이드 현상이라, 뒤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알로스테릭 그런 기전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결합력을 좀 떨어뜨려요. 얘가 올라가는 거냐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포화도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폐하도 영향이 있죠. 폐하가 알칼리냐 엑소이시스냐에 따라서 이제 결합력이 좋거나 이게 그 헬이냐 포화냐 상태가 되는 거고 P50 이제 여기 산소 포화도가 50% 정도 되는 이루는 여기 산소 분압이 얼마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뒤에도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23-DPG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성숙한 적혈구에 있는 건데 이제 적혈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적혈구에는 원래 세포에는 적혈구 셀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이유가 산소 전달을 더 많이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지 않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파였죠. 면적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산소 전달량을 충분히 더 올리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서 얘는 미토콘드리아 없기 때문에 혐기성 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글루코즈하고 산소하고 있는데 글루코즈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혐기성 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당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혐기성 대사가 일어나는 거고 혐기성 당분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간분에 이제 2,3-DPG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인데 이게 헤모글로빈 산소 헤모글로빈의 친화도를 좀 떨어뜨려요.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수치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이제 결합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 시프팅이 오른쪽으로 가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여기가 얘가 변수거든요. 그럼 얘가 온도냐 얘가 온도냐 뭐 CO2냐 DPG냐 폐하냐에 따라서 시프팅이 어느 쪽으로 되는지 이거를 결정해주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직에 산소를 많이 떨궈주고 싶다.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 돼요. 온도를 올리고 폐하를 엑소시스 상태로 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플로우를 좀 적게 준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산소 전달이 좀 적죠. 정상적인 것보다. 그러면 얘가 산소를 많이 떨궈주고 오게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펌프를 좀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그럼 우리는 플로우를 2.2에서 2.4 주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뚱뚱하니까 그 사람의 2.4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예 플로우를 낮춰서 이 조직에서의 적혈구가 머무르는 시간을 더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더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SBO2는 떨어지겠죠. 어차피 이건 조직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도 펌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치가 너무 큰 사람들은 플로우를 그 100% 맞춰주기가 쉽지도 않고 캐놀라도 한계가 있고 이제 아까 알로스테릭 효과가 이제 이런 거고 결합자리는 다른데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 산소와의 결합을 좀 방해를 하는 거고 P50이라는 수치도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폐하가 7.4에서 정상 범위 그 다음에 체온이 37도에서 이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가 50%일 때 산소 분화 얘가 이쪽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값이. 근데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론이니까 얘기는 못 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그래서 80까지 가는 게 별 지상 이상 올라가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180에서 그 정도 이상 올리지 말라고. 150, 180이면 적정하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CO2가 40이 정상이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림이 좀 잘못 그렸는데 40일 때 정상이잖아요. 우리 그 CO2가. 근데 만약에 6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리가 더 증가를 하겠죠. 가스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산소 분압하고 이 CO2는 이제 조작 변인인 거죠. 분압 자체가.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는 종속 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설명하기 힘든데 얘가 곡선이 얘가 온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CO2도 될 수 있고 뭐 2,3-DPG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게 종속 변인이냐 조작 변인이냐에 따라 하는 거고. 얘의 조작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조작 변인이겠죠.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그 시험 문제 나오는 뭐 그런 겁니다. 네. 보면 산소 분압과 포화도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한없이 비례 관계는 아니죠. 80% 이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만 비례 관계지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CO2는 이제 통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이산화탄소와 포화도 관계는 반비례 관계겠죠. 올라가면 산소 포화는 떨어지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운동의 CO2 분압은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CO2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이것도 있어요.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 곡선에서 그 미오글로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근육에 있는 건데, 일반인 우리 성인 태어나기 사람은 알파 베타가 두 개가 있는데 태아는 이 알파 감마예요. 산소 친화력이 훨씬 세요. 소아는 그 수술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워낙 얘가 그 산소 친화력이 얘가 좀 약간 원래 좀 엄마한테서 받아들이는 산소가 적어요. 근데도 살아남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감마 때문에 그럽니다. 글로불린이 감마 상태라서
산소 친화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엄마에서의 산소를 되게 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애가 그 뱃속에서 하는 거고, 산소 포화도 좀 낮아요. 애기는 좀 낮아도 살아요. 그래서 이 애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워낙에 산소에 대해서 그런 약간 저산소증에 적응이 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그 일반인 헤모글로빈 이 정도면, 태아 헤모글로빈은 50% 낳고 봤을 때 어른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산소를 익스트랙션을 엄청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미오글로빈이라고 근육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들이마시고 들이마셔서 그 공급하는 산소는 한계가 있어요, 운동할 때. 그래서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락테이트가 쌓이면서 이게 근육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이게 터질까지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게 이제 그 락테이트가 쌓여서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 이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근육세포 산소를 계속 전달을 해줘요, 조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오글로빈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산소를 계속. 미오글로빈에서. 이런 식의 이제 미오글로빈, 태아 헤모글로빈, 일반인 헤모글로빈에 따라 다른데, 이 아기는 이제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렇게. 베타로 다시. 그럼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글로빈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운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저 한 명 더 있어요.